중국 최고 여론 전문가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베이징 심장부가 얼어붙었습니다. 28년간 중국 정부를 위해 반한 기사를 써온 대가로 부소장까지 오른 남자였습니다. 전 세계 26개국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 호감도 조사, 독일의 긍정평가 겨우 8%, 중국은 76%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상부는 이 수치로 한국을 매장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가 소름 끼치는 패턴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한국을 증오하는 국가들 사이에 감춰져 있던 공통점. 그가 이것을 47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정리하자 상부에서 즉각 해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중국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삭제해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전율 돋는 그 이면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자생력은 0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논리를 직접 만들어서 14억 국민에게 먹여온 사람이었죠. 저는 러칭위안입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 산하 여론분석연구소에서 부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CCTV 국제부 기자로 시작해서 국가 차원의 대외 여론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죠.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프레임을 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빵빵했던 시절이 28년이나 됩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하이덴구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한낮인데 연구소 밖에 서 있다는 건 딱 한 가지 뜻입니다. 쫓겨났다는 거죠. 47페이지짜리 보고서 한 편 때문에 반평생 쌓아올린 경력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 어느 월요일 아침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연구소 본관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인물이 제 사무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쉬고량 소장이었죠. 군 출신 당간부로 연구소에 부임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년필로만 결제하고 회의 중 절대로 등을 의자에 기대는 법이 없고 양복 색깔은 언제나 검정 아니면 감색입니다.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접 제 사무실 앞까지 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칭위안, 잠깐 들어가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분을 먼저 들여보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쉬고량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확인해봤나?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문 보고서였죠. BBC와 국제여론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한 26개국 국가 이미지 설문 분석 자료. 한국 항목을 펼치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부정 76%, 독일, 긍정 겨우 8%, 스페인, 부정 47%, 브라질, 부정 46%, 멕시코, 부정 44%.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지구촌 절반이 한국의 민낯을 꿰뚫어본 거 아닙니까? 드디어 세계가 제 정신을 차린 거라고 생각했죠. 괜찮은 수치 아닙니까? 소장님. 쉬고량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입을 열었죠.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어. 무슨 지시입니까? 이 데이터를 토대로 논문을 하나 써야 해. 국제 무대에 발표할 학술 리포트야.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반감을 사고 있는지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8년 경력에서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처음이었거든요. 국제학술지 게재라니. 이건 승진이 아니라 훈장감이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석 달 안에 완성해야 돼. 연말 발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쉬고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뒤를 돌아봤죠. 칭이안, 예, 방향은 알지.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타국 문명을 도용하는 나라고, 사실관계를 비틀어 자국 역사를 부풀리는 나라고, 중국을 경시하는 나라다. 그 결론에 맞춰서 숫자를 배치하면 된다는 뜻이었죠. 결론을 먼저 못 박아놓고 거기에 근거를 끼워 맞추는 작업. 최소 28년을 지낸 사람한테 이건 숨 쉬는 것만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번은 해왔으니까요. 쉬고량이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서 봉투 안의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76%, 4명 가운데 3명. 우리 국민 10명을 아무 데서나 붙잡으면 7명 이상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기뻐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그 숫자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평생 한국을 깎아내리는 글을 써왔습니다. 우리 것을 훔쳐가는 나라, 미국 뒤에 숨어서 반도체나 조립하는 나라, 14억 소비 시장이 사라지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 그 프레임을 제가 만들었고, 언론이 유통했고, 국민이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76%라는 수치는 너무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서치고는 이상하리만큼 높았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수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저였죠. 그날 퇴근 시간이 지나도 저는 연구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쉬고령이 건넨 원본 보고서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논문 방향에 맞는 근거를 뽑아내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과 쉬고령이 원하는 결론 사이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어긋남.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균열을 파고들수록 부서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제가 28년간 쌓아올린 세계관이라는 걸. 그날 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붙잡고 씨름하던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딸 러시안. 상하이에서 광고회사를 다니는 26살 딸아이였죠. 아빠, 통화돼요? 왜?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모이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한국 스킨케어 세트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빠 카드 좀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또 한국입니다. 이 나라가 제 업무에서도 딸 지갑에서도 빠지질 않습니다. 시아나, 국산 브랜드도 괜찮은 거 많잖아. 굳이 한국 걸 사야 돼?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 주제만 나오면 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지친 거겠죠. 아빠, 우리 또래한테 그 얘기하면 웃겨요. 써본 사람은 다 알아요. 발림성이나 흡수력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도 우리 기술력이 뒤처지는 건 아니잖아. 기술력 문제가 아니에요. 쓰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빠가 직접 안 써봐서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 딸과 한국 제품 논쟁을 벌여봐야 질 게 뻔했으니까요. 알았어. 카드 써. 감사합니다. 아빠.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안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아빠가 쓰는 기사 있잖아요. 한국 관련 글. 저도 가끔 읽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다른 나라 비판하는 기사랑 톤이 달라요. 미국이나 일본 분석할 때는 차분하게 숫자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한국 글만 되면 뭐랄까, 날이 서 있어요. 마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방금 한 말이 정곡을 찌른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을 말한 건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냥 문체 차이지. 나라마다 분석 각도가 다르니까. 아빠, 진짜 그래요? 시안이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아빠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나라였으면 그렇게 오래, 그렇게 자주 글을 안 썼을 거잖아요.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한 말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의식하고 있다. 별거 아닌 나라였으면 기사를 그렇게 많이 안 썼을 거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28년간 제가 한국에 대해 품어온 감정,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였을까? 하나하나 떠올려 봤죠. 한국이 우리 문화를 도용한다. SNS에서 시작된 김치 논쟁이 전부였습니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도용, 사례를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이 역사를 비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저한테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들었고 그렇다고 썼을 뿐이죠. 한국이 중국을 업신여긴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년 전 교환연구 시절에 알게 된 한국인 친구 한 명이 전부였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죠. 아무런 실증도 없이, 아무런 직접 경험도 없이 28년간 한 나라를 증오해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게 불편했습니다. 학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근거 없는 감정에 기대어 분석 보고서를 써왔다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다시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았죠. 쉬고령이 건넨 원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을 증명하려는 눈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으려는 눈으로 봤습니다. 76%라는 숫자가 계속 걸렸습니다. 4명 중 3명. 이건 자연 발생한 정서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쟁을 치른 적대국에 대한 감정도 이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가
28년간 관영 매체에서 프레임을 짜온 저 자신이라는 걸 그 새벽에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팀 전원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론분석연구소 소속 연구원 8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긴 탁자 양쪽으로 나란히 앉은 얼굴들,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견 연구원들이었죠. 그 가운데 한 명만 유독 젊었습니다. 팔로이, 베이징대 사회학과를 나온 28세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이 날카로운 친구였는데 한 가지 비밀이 있었죠. VPN을 돌려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과제에 돌입합니다. 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BBC 합동 설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반감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논문을 작성할 겁니다.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부소장님, 원인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허젠고라는 40대 중반의 남성 연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팀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고 확신이 가장 강한 타입이었죠. 타국 전통을 제 것인 양 포장하는 짓을 반복하니까 세계가 진절머리를 낸 겁니다. 김치가 자기네 발명품이라고 우기고 단오절까지 가져가려 하잖습니까? 결론부터 쓰고 근거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연구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전날 밤 딸에게 들은 말이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연구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일은 왜 한국을 싫어하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의 긍정평가가 8%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김치 원조 논쟁 때문에 한국에 반감을 품었을까요? 단오절 귀속 문제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정평가 상위 국가를 적어보겠습니다. 중국 76%, 일본 58%, 독일 긍정 8%로 사실상 1위, 스페인 47%, 브라질 46%. 이 나라들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허젠거가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물었죠. 그때 팔로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부소장님, 저 다른 쪽부터 봐도 될까요? 다른 쪽이라니? 한국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국가들부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팔로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떴죠. 긍정평가 상위권입니다. 태국 78%, 베트남 76%, 인도네시아 71%, 인도 68%. 그래서 이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활발하게 수입하는 국가들입니다. 한국과 산업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곳이에요. 팔로이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반대로 부정 상위권을 보면요.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서 한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죠. 일본은 자동차, 전자, 콘텐츠 시장을 놓고 다투고 있고요. 독일은 자동차와 방위 산업에서 한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과 브라질은 조선업에서 한국한테 시장을 내줬고요. 허젠거가 비웃듯이 끼어들었습니다. 판연구원, 14억 시장을 보유한 우리가 인구 5천만짜리 나라와 경쟁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팔로이는 허젠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화면을 띄웠죠. 제가 어젯밤에 시계열 데이터를 추가로 돌려봤습니다. 화면에 2개의 숫자 묶음이 나타났습니다. 한한령 직전 시점, 우리 국민의 대한국 부정인식 31%, 같은 해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 규모 약 60억 달러, 현재 시점 대한국 부정인식 76%,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 규모 152억 달러.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숫자 2줄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죠. 9년 동안 우리가 한국을 차단했습니다. 팔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류 금지, 한국 콘텐츠 유통 차단, 단체 관광 중단,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그 9년 사이에 한류 수출은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에 반한 감정은 2배 이상 치솟았고요. 막았는데 커졌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차단이 성장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촉진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팔로이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죠. 부소장님, 이 데이터를 전부 겹쳐놓고 보면요. 팔로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8개 시선이 전부 그녀에게 쏠려 있었죠. 한국에 반감을 보이는 나라들, 전부 한국과 특정 산업에서 맞붙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반감이 커질수록 한국의 해당 산업 실적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설문이 측정한 게
한국에 대한 혐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측정한 건데? 팔루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소장님, 혹시 이 데이터가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닐까요? 회의실 온도가 2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허젠거가 의자를 삐걱거리며 몸을 틀었고 다른 연구원 두어 명은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팔루이에게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더 보완해 다음 회의 때 추가 분석을 보자. 회의가 끝난 뒤 연구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팔루이만 자리에 남아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한 말, 근거가 충분한 거야? 팔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소장님,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해봐, 이 데이터 이상해요. 한국을 싫어한다고 답한 나라들이 전부 한국한테 뭔가를 뺏긴 나라들이에요. 시장이든 기술이든 순위든. 그리고 싫어할수록 한국은 더 성장하고 있어요. 마치 증오가 한국의 연료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8세짜리 막내 연구원이 제가 28년간 외면해온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팔루이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한국의 경쟁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약해요. 경쟁국의 차이니라. 그걸 어디서 구하지? 팔루이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침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도쿄에서요. 팔루이가 말한 인물은 오카무라 겐이라는 일본 학자였습니다. 게이오 대학 사회학부 교수로 국제 여론 분석이 전공이었죠.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지만 논문에서는 칼같이 냉정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결고리는 뜻밖에도 제 오래된 인맥이었습니다. 20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교환 연구를 했을 때 알게 된 한국인 친구 윤태경. 지금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있다고 들었죠. 오카무라 겐이 윤태경을 통해 저를 찾아낸 겁니다. 같은 BBC 설문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는데 중국 측 시각을 듣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흘 뒤 화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베이징 연구실 모니터에 오카무라 교수의 얼굴이 떴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호기심과 경계를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는 윤태경도 접속해 있었고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인사는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우선이었으니까요. 러 선생,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오카무라 교수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중국어가 유창했죠. 일본 학자 특유의 정제된 어투였습니다. 같은 설문을 보고 계시죠? 일본의 대한국 부정 인식 58%.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러 선생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나쁘다는 객관적 지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오카무라 교수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7개월간 추적한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카무라 교수가 화면 공유를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죠.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함락 순서표. 일본이 한국에 내준 산업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직접 함락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함락, 조선업. 199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3위로 밀려났고 1위는 한국이 가져갔죠. 두 번째 함락, 반도체. 1990년 일본의 세계 점유율 49%, 한국은 겨우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8%, 한국 62%. 세 번째 함락, 디스플레이. 2000년 일본 45%, 한국 15%. 현재 일본 3%, 한국 40%. 네 번째 함락, 자동차. 현재 진행형이라고 오카무라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현대기아가 전 세계 판매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선두권에 진입했다고요. 저는 숫자를 받아 적으면서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산업 패권이 슬라이드 한 장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오카무라 교수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 톤 변화를 분석한 그래프였죠. 부정적 보도 비율 2005년 45%, 2015년 58%, 현재 71%. 긍정적 보도 비율 2005년 35%, 2015년 22%, 현재 12%. 보시다시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수록 일본 언론의 한국 보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성장 곡선과 비난 곡선이
정확히 반비례하고 있어요. 오카무라 교수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죠. 로 선생, 일본이 한국 뉴스를 그토록 많이 보도하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무시할 수 있는 상대라면 보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사 건수 자체가 답이에요. 일본 언론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고 의식한다는 건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틀 전 딸이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구조였거든요. 별거 아닌 상대였으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무라 교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1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가 한 세기에 걸쳐 달성한 것을 반세기 만에 해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완전히 넘어섰고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일본인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인간이 택하는 가장 편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오카무라 교수가 저를 화면 너머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로 선생,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천년 문명의 중심을 자처해온 14억 대국이 인구 5천만짜리 반도 국가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현실.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중관춘 과학단지의 불빛이 보였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 하지만 그날 밤 그 불빛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카무라 교수가 보여준 산업별 역전 데이터에 중국의 상황을 겹쳐봤습니다. 독일. 5년 전까지 자동차 수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폴란드가 K 전차를 선택하면서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흔들렸죠. 그 계약 규모가 17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8년 전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선포하고 3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삼성의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10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출이 반등하고 AI 관련 제조업이 버티고 있다지만 내수 소비는 가라앉고 고용 체력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게 현실이죠. 반도체 격차가 그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지금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거치질 않으면서 전 세계 방위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8년 사이에 508%가 뛰었습니다. 25억 달러에서 152억 달러로요. 추월당한 나라들. 새벽 3시가 넘어서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들은 전부 한국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기술 순위를 뒤집히고 체면에 금이 간 나라들이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남은 연구실에서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발견을 보고서에 쓸 수 있을까? 쉬고량이 원하는 결론과 정반대인데 한국의 문제점을 증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데이터는 한국의 강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직접 밟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숫자만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요. 28년간 싫어했던 나라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그래야 이 보고서에 뭘 써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쉬고량 소장과의 중간 보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분석 방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중간 보고 당일 소장실 문 앞에서 3초쯤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만년필 뚜껑 돌리는 소리가 들렸죠. 쉬고량의 습관입니다. 생각이 깊을 때 무의식적으로 뚜껑을 돌립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앉아. 쉬고량은 책상 뒤에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와 등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틈이 있었죠. 이 사람은 절대 의자에 몸을 기대지 않습니다. 군 시절 버릇이라고 했던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고민해서 만든 발표 자료였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데이터 안에서 기존 가설과 다른 패턴이 감지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26개국 데이터를 산업 경쟁력 지표와 교차 분석해봤습니다. 쉬고량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인식이 높은 국가군과 낮은 국가군 사이에 유의미한 변수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부정인식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과 핵심 산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반면
긍정인식 상위권 국가들은 한국의 투자 수혜국이거나 문화 수입국입니다. 쉬고량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도 표정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그래서 이 변수를 논문에 포함시키면 분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감정 조사가 아니라 산업경제학적 관점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회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죠.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전부 한국한테 밀리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논문의 전제가 틀렸다. 쉬고량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10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의 10초 침묵은 보통 사람의 호통보다 압력이 셉니다. 칭이안, 예, 자네가 지금 보여준 건 흥미로운 상관관계야. 부정하지 않겠어. 잠깐, 인정하는 건가?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지만이 나왔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 거야. 경쟁국이 한국을 싫어한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논문의 방향은 그게 아니야. 쉬고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면서 말했죠. 위에서 원하는 건 명확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반감을 사는 구조적 원인, 문화 도용, 역사 왜곡, 배타적 민족주의, 이 세 꼭지로 정리하면 돼. 소장님, 데이터가 그 방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쉬고량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눈빛이 온도를 잃었습니다. 칭이안, 자네 이 시스템 안에서 28년을 살았어.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자네 이름은 무게가 있어. 부소장이라는 직함이 자네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쉬고량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시스템 밖에서는 아무도 자네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 러칭위안이 누군지, 28년간 뭘 했는지 밖에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건 위협이었습니다. 품위 있게 포장된 위협. 군 출신 관료가 가장 잘하는 종류의 압박이었죠. 논문 방향은 변경 불가야. 2주 안에 초안을 내.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복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밀어붙여봐야 벽에 부딪힐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팔루이와 마주쳤죠. 회의실 방향에서 오고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안 좋게 끝났죠? 방향 수정 불가래. 팔루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죠. 부소장님, 제가 찾은 게 더 있어요. 근데 이건 사무실에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뭔데? 한국 현지 산업 데이터요. 공식 통계인데 우리한테 공개되지 않는 수치들이에요. 이걸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논문의 근거가 확실해져요. 현장이라면 한국이요. 직접 가서 봐야 해요. 팔루이의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직접 밟아봐야 한다는 생각.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출장 갈 것 같아. 어디? 한국.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커졌죠. 한국. 갑자기 왜? 연구 때문에. 현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해서. 아내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죠.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요. 한국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부터 달라졌다. 아내의 입에서도 딸의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죠. 20년 전 서울에서 교환 연구할 때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뒷장에 윤태경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20년 만에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갔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태경아. 나야. 러칭위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칭위안. 진짜 너야? 20년 만이잖아. 20년 만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태경아,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너한테 직접 물어볼 게 있어. 뭘? 만나서 얘기하자. 알았어. 언제 올 수 있어? 다음 주. 인천공항으로 와. 내가 데리러 나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뿌옇기만 했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는 뭔가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 초안을 내야 합니다. 쉬고량이 원하는 방향의 논문을 쓰든 아니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따르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줄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심장이 비까지 뛰는 걸 느꼈습니다.
28년간 비판의 글만 써온 나라에 첫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줄에 서 있는 동안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출신이라는 게 시스템에 찍혀 있으면 어쩌지? 입국 거부를 당하면 어쩌지? 여권을 내밀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펼치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28년간 비판만 해온 나라에서 돌아온 첫 번째 반응이 환영 인사라니. 공항 로비로 나오자 윤태경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머리에 흰 것이 많이 섞여 있었지만 웃는 모습은 그때 그대로였죠. 칭이한. 하나도 안 변했네. 거짓말도 20년째 안 변했구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색한 시간은 길어야 5초. 금방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태경이 차를 몰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풍경이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빌딩 숲이 빼곡하게 들어찬 스카이라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전기차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죠. 가로수 아래 보도블록까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베이징 시내보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창밖을 찍다가 멈췄죠. 적국의 거리를 감상하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스웠거든요. 왜 그래? 뭐가 이상해? 태경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입 밖으로 못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자존심에 걸려 내려갔죠. 솔직히 말해봐. 뭐가 놀라워? 깨끗하네. 예상보다. 태경이 웃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경력 28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점심은 광화문 근처의 한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갈비탕이 놓이고 양쪽으로 반찬이 줄줄이 깔렸죠. 나물, 김치, 젓갈, 두부조림, 계란말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공짜야? 원래 이래. 한국 식당은 젓가락을 들고 갈비탕을 한 숟갈 떠봤습니다.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눈이 커졌죠. 진하고 깊은 맛이 혀끝을 타고 퍼졌습니다. 28년간 중국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는데 이 한 그릇이 그 확신에 실금을 냈습니다. 어때? 나쁘지 않네. 태경이 제 표정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네가 아니라 감동받았다는 걸 알았겠죠. 식사가 끝나고 태경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와서 뭘 보고 싶은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경에게는 솔직해지기로 했죠. 나 지금 논문을 써야 해. 무슨 논문? 세계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을 분석한 학술 리포트. 상부 지시로 내려온 프로젝트야. 태경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논문을 왜? BBC 설문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라는 거야. 국제학술지의 시를 목적으로. 그래서 그 논문 쓰러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논문을 못 쓰겠어서 왔어.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데이터를 파면 팔수록 상부가 원하는 결론과 반대되는 결과만 나와. 한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전부 한국과 산업적으로 충돌하는 나라들이야. 한한령 9년 동안 한류 수출은 오히려 12배가 뛰었고 내가 알던 한국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한국이 완전히 다른 거야. 태경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러 왔어. 숫자로만 봤던 걸 내 눈으로 확인하러. 태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데려갈 데가 있어. 직접 보면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몸으로 이해할 거야. 다음 날 아침, 태경의 차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평야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군이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외벽의 곡선형 지붕,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진 구조물이었죠. 여기가 어디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시설이야. 차에서 내려 공장 단지 외곽 도로를 걸었습니다. 걸어도 건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하나의 도시처럼 보일 규모였죠.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아직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야. 완공되면 이 단지에서만 연간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찍어내. 300조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감각이 왔습니다. 우리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투입한 총 금액이 300조 원 수준입니다. 8년간 국가 역량을 쏟아부은 투자 총액과 이 공장 하나의 연간 생산액이 같다는 겁니다. 태경아, 잠깐. 투자한 게 아니라 매년 생산하는 액수가 300조라고? 삼성전자 연매출이 300조 원이야. 반도체가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공장 외벽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오후 햇살을 받아 눈이 부셨죠. 우리는 SMIC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국가 보조금, 세제 혜택, 인력 동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런데 아직도 삼성의 10년 전 기술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이 매년 이만한 규모의 칩을 쏟아내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28년간 품어왔던 자신감이라는 게 종이처럼 얇게 느껴졌습니다. 태경아, 잠깐만. 저는 태경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공장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저는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남의 기술을 베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버티는 거라고 했습니다. 14억 시장을 꺼버리면 하루도 못 갈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가 써왔던 모든 기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쌓고 인재를 키우고 자본을 축적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괜찮아? 태경이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로 생각했죠. 중국 경제가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지만 반도체 한 분야만 놓고 보면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버티는 것과 속이 단단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경이 시동을 걸며 말했죠. 더 보여줄 때가 있어. 하지만 태경이 그날 밤 꺼낸 서류 한 묶음이 평택 캠퍼스보다 더 깊은 충격을 안겨줄 거라고는 그 순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대 연구실로 갔습니다. 사회과학대학 건물 5층 창밖으로 관악산 능선이 보이는 방이었죠. 태경이 책꽂이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알령 8년의 결산. 이게 뭐야? 내 나라가 8년간 한국을 봉쇄한 결과물이야. 공식 통계만 모았어.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쏟아졌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액. 한알령 직전 약 60억 달러. 현재 152억 달러. 상승률 153%. 한국 화장품 글로벌 수출. 한알령 직전 42억 달러. 현재 100억 달러. 상승률 143%. 한국 방산 수출. 한알령 직전 25억 달러. 현재 152억 달러. 상승률 508%. K-팝 글로벌 팬덤 규모. 한알령 직전 약 3,500만 명. 현재 약 1억 8천만 명. 증가율 414%. 저는 눈을 비비며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어도 같은 숫자였죠. 태경아, 방산이 508%라고? 25억에서 152억으로. 지금 중동 상황 알지?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방산 수요가 폭발했는데 한국이 그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주 물량이 밀려서 소화를 못할 지경이야.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 변화. 한알령 직전 한류 콘텐츠 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 27%, 현재 8%. 한알령 직전 한국 화장품 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 40%, 현재 18%. 잠깐, 중국 비중은 줄었는데 총액은 늘었다고? 정확해. 중국 시장 의존도는 반토막이 났어. 그런데 전체 수출은 2배, 3배로 불어났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태경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알령이 한국한테 뭘 가르쳐줬는지 알아?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 기대면 언제든 목줄이 잡힐 수 있다는 교훈이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뭘 했냐면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미친 듯이 개척했어. 동남아, 중동, 유럽, 북미. 8년 사이에 수출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린 거야.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알령. 그건 한국을 무릎 꿇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압박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없이는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라는 확신 아래 설계된 전략이었죠. 문화 교류 전면 차단, 한국 콘텐츠 유통 금지, 단체 관광 중단, 14억 시장의 문을 닫으면 한국은 주저앉을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무너지기는커녕 더 단단해졌습니다. 중국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시작했고 8년 만에 수출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니까 한국은 창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창문을. 태경아,
우리가 실패한 거야? 태경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 관악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연구실에 주황빛이 번졌습니다. 패라기보다는 판단이 틀렸던 거라고 봐. 뭐가? 한국을 막으면 약해질 거라고 봤잖아. 근데 정반대가 됐지.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야. 한알령이 없었으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안주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내 나라가 한국의 체질 개선을 도와준 셈이지.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8년간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상대를 봉쇄했더니 그 상대가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이보다 처참한 실패가 있을까요? 다시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방산 508%, 한류 153%, 화장품 143%, 팬덤 414%. 하나하나가 한알령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줄게. 태경이 파일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내가 따로 정리한 건데 한알령 기간 동안 한국이 새로 진출하거나 점유율을 크게 늘린 시장 목록이야. 동남아 콘텐츠 시장 점유율 한알령 전 12%에서 현재 34%. 중동 방산 시장 신규 수주 한알령 전 거의 제로에서 현재 연간 50억 달러 이상. 유럽 전기차 시장 한국 브랜드 점유율 한알령 전 3%에서 현재 9%. 북미 뷰티 시장 한국 제품 점유율 한알령 전 4%에서 현재 15%. 전 방위적이네. 한 분야가 아니야. 제조업, 문화, 방산, 소비재. 전 분야에서 동시에 확장했어. 중국이 문을 닫은 8년이 한국한테는 세계화의 가속 페달이었던 거야. 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관악산 능선 위로 첫 번째 별이 떴습니다. 등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볼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태경아. 나 이 숫자들을 보고서에 써야 해. 쓸 수 있어? 써야지. 이게 진실이니까. 태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칭이한, 내 상사가 원하는 건 이런 결론이 아니잖아. 알아. 위험하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하겠지.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도 거짓을 쓰면 그건 학자가 아니라 선전원이야. 28년간 선전원 노릇을 해왔는데 적어도 마지막 보고서만큼은 학자로서 쓰고 싶어.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 오늘 본 건 한국의 두뇌였고 내일은 한국의 근육을 보여줄게. 근육. 울산이야.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 거기를 보면 14억 인구가 왜 5천만한테 밀리는지 몸으로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반도체만으로도 이 정도 충격인데 자동차까지 보고 나면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울산까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인천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울산공항을 빠져나오자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죠. 택시를 타고 20분쯤 달리자 거대한 공장 단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시설이라고 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공장 외벽을 따라 걸었는데 걸어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택 캠퍼스 때와 비슷한 감각이었죠. 다만 여기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공장 너머로 푸른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고 항구에는 완성된 자동차를 실어 나를 거대한 운반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루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차가 몇 대인 줄 알아? 태경이 물었습니다. 글쎄, 1000대, 5600대.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연간으로 치면 160만 대야. 우리한테도 대형 공장은 많잖아. 규모로 따지면 비슷하지 않아? 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는 비슷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 진짜 무기는 크기가 아니야. 태경이 공장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견학 통로를 통해 생산라인 일부를 볼 수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체를 집어 올리고 용접하고 부품을 끼워 넣고 도장하고 일련의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서 수치를 확인할 뿐이었죠. 공정의 90% 이상이 자동화야. 로봇이 다 해. 불량률은 0.01% 미만이고 0.01%. 만 대 찍으면 불량이 한 대도 안 나온다는 소리야.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가져다 대고 생산 라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로봇 팔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정밀했습니다. 오차 없이, 쉬지 않고, 감정 없이 하루 5600대를 만들어내는 기계들의 군무.
한국의 제조업 자동화율이 세계 1위야. 로봇 밀도로 따지면 2위인 일본의 2배가 넘어. 태경이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2배?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설치 대수를 비교한 건데 한국이 압도적 1위야. 인구가 적으니까 사람 대신 기계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된 거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중국은 14억 인구를 자랑합니다. 인구가 곧 국력이라고 믿어왔죠. 사람이 많으니까 공장도 크게 짓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사람 대신 로봇을 세우고 양 대신 질로 승부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생산 효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14억이 자부심이라고 외치는 동안 5천만은 로봇과 함께 조용히 세계를 접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을 나와서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한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갑판 위에 빼곡하게 실린 차들이 보였습니다. 저 차들이 유럽으로, 중동으로, 동남아로 흩어져 나갈 거라고 태경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카무라 겐 교수였죠. 한국 방문 소식을 태경한테 들었나 봅니다. 러 선생, 울산에 계시다면서요? 지금 현대차 공장 앞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을 잃었습니다. 오카무라 교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도요타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장이 바로 거기예요. 현대기아가 연간 판매 730만 대로 세계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일을 넘보고 있다는 걸 도쿄에서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죠. 전화를 끊고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서울대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그때는 서로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서 온 비슷한 수준의 학자. 그런데 20년 사이에 그의 나라는 여기까지 와 있었고 저는 아직도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경아, 솔직히 물을 게 하나 있어. 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해? 태경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했어. 같은 문화권이고 역사도 나누고 유학생도 많이 오갔잖아. 지금은 솔직히 한한령 이후로 실망이 크지. 문화 교류를 정치로 잘라버린 게 이해가 안 됐거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뭐가 미안해. 나도 그런 기사를 많이 썼으니까. 태경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칭휘한,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시킨 대로 한 거잖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넌 지금 진실을 보고 있잖아. 그게 중요해.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경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쓸 거야? 저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울산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보고서를 쓸 거야. 위험하잖아. 알아. 하지만 삼성 평택에서, 이 울산 공장에서, 그리고 내가 보여준 숫자들 앞에서 거짓을 쓸 수가 없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무시하면 그건 학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야. 태경이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말했죠. 힘들면 연락해. 20년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 20년은 자주 하자. 베이징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떴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혐오의 구조적 원인, 경쟁국의 두려움에 대한 실증 분석.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제목을 쉬고령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 평택의 하얀 건물이, 울산 공장의 로봇팔들이, 한한령 8년의 숫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방문 앞을 서성거렸죠. 여보, 밥은 먹어야지. 한국 다녀온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괜찮아. 써야 할 게 있어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적어둔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죠. 한국 혐오의 구조적 원인, 경쟁국의 두려움에 대한 실증 분석. 처음 문장을 쓰고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새벽까지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쓴 걸 전부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쉬고량이 원하는 보고서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훔치고 역사를 비틀고 중국을 업신여기는 나라다. 그러니까 세계가 싫어한다. 데이터를 거기에 맞춰 배치하면 끝입니다. 28년간 해왔던 일이고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종류의 글이었죠. 하지만 삼성 평택의 하얀 외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춤추던 로봇팔들이 떠올랐습니다. 한한령 8년간 한류 수출이 12배로 불어난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거짓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밤, 딸 시안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며칠째 안 자신 거예요? 좀 바빠서. 한국 다녀오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엄마가 그러던데.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에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나 싶었죠.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방향을 못 잡겠어. 무슨 보고서요?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미움을 사는지 분석하는 거야. 소장님이 시킨 건데 데이터가 그 방향을 지지하지 않아. 데이터가 뭘 말하는데요?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전부 한국한테 시장을 뺏긴 나라들이야. 기술을 추월당했거나 산업 순위가 뒤집힌 나라들이고, 싫어하는 이유가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이 강해져서인 거야. 시안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아빠가 28년간 한국 기사를 쓴 거잖아요. 수백 편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만약에 한국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으면요. 아빠가 28년 동안 그 나라 기사를 그렇게 많이 쓰셨을까요? 뭔 소리야. 무관심한 대상한테는 분석 리포트를 28년간 안 써요. 아빠, 그건 집착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착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데? 두려움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로이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 오카무라 교수가 화상회의에서 했던 말도 겹쳤죠. 보도량 자체가 답이다. 그리고 지금 26살 딸이 같은 진실을 가장 날카로운 한마디로 꿰뚫었습니다. 집착은 두려움이다. 아빠, 싫어하는 거랑 두려워하는 거는 달라요. 시안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싫은 건 무시할 수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두려운 건 계속 신경이 쓰여요. 자꾸 확인하게 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기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6세 아버지가 26세 딸한테 인생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쓰세요. 28년간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28년간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지금까지 쓴 모든 초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빈 화면에서 다시 시작했죠. 이번에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연간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 중국이 8년간 반도체 자립에 쏟아부은 총 투자액과 맞먹는 금액을 이 공장 하나가 매년 찍어낸다는 사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이어갔습니다. 하루 5,600대, 연간 160만 대, 자동화율 90%, 불량률 0.01% 미만. 제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 인구 5천만의 나라가 14억 대국보다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한 현실. 한한령 8년의 역설을 정리했습니다. 봉쇄했더니 오히려 더 강해졌다. 한류 수출열 2배, 방산 508%, 화장품 143%, 팬덤 414% 성장. 중국 시장 의존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전체 수출은 폭증. 우리의 봉쇄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 산업별 역전 데이터를 나열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방산, 문화 콘텐츠.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독일을 위협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분야를 하나하나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라는 수치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불만의 증거가 아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산업 지형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전부 한국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기술 순위를 뒤집히고 국가적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나라들이다. 우리는 한국이 나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넘어설 수 없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47페이지. 28년의 경력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제출 기한 당일 쉬고령 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쉬고령은 만년필을 돌리며 앉아 있었죠. 초안 가져왔나? 예, 소장님. USB를 건넸습니다. 쉬고령이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죠. 제목이 모니터에 뜨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혐오의 구조적 원인, 경쟁국의 두려움에 대한 실증 분석. 쉬고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뭔가? 분석 결과입니다. 소장님.
쉬고령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5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하나씩 더 도드라졌습니다. 30페이지쯤에서 쉬고령이 모니터를 밀어냈습니다. 책상을 한번 쳤죠.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러칭위안, 풀네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는 건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시킨 게 이거야?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쉬고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눈에 핏발이 서 있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우리가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걸 학술지에 실으라는 거야?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쉬고령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칭위안, 28년간 이 시스템이 뭘 가르쳤지? 결론을 먼저 세우고 근거를 배치하는 거야. 그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소장님, 14억 국민한테 조작된 분석을 먹이는 게 시스템이라면 저는 쉬고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 밖에서 살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쉬고령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다시 써. 원래 방향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러칭위안, 네가 지금 뭘 버리는 건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28년이야. 28년을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는 거야? 필요하다면요. 쉬고령이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직위 해제야. 내일까지 개인 물품 정리해. 알겠습니다. 소장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28년치 짐을 한꺼번에 내려놓은 것 같았죠.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복도에서 팔루이와 마주쳤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죠. 소문이 벌써 돈 모양이었습니다. 부소장님,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셨어요? 저는 팔루이를 바라봤습니다. 루이, 너 한국 드라마 좋아하지? 팔루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괜찮아.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이상한 거야. 팔루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부소장님, 감사했습니다. 너도 힘내. 그리고 기억해. 뭔가를 싫어한다고 말할 때 그게 정말 싫어서인지 아니면 두려워서인지 생각해봐. 그 구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첫걸음이야. 연구소 현관을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오후 하늘은 여전히 뿌여웠죠. 하지만 가슴속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맑았습니다. 한 달 뒤, 딸 시안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안이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SNS 피드가 열려 있었죠. 아빠, 이거 봤어요? 뭔데? 아빠 보고서가 인터넷에 퍼졌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죠. 제가 쓴 47페이지짜리 보고서, 한국 혐오의 구조적 원인, 경쟁국의 두려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유출한 게 분명했습니다. 팔루이, 그 친구가 가장 유력했죠.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크로를 내리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짜를 말했다. 이 학자 대단하다. 한한령 8년에 한류 수출 12배 성장이라고 우리가 증거 많네. 14억이 5천만한테 밀리고 있다? 말도 안 돼. 근데 왜 뜨끔하지? 매국노다. 한국에서 얼마 받은 거냐? 이런 사람이 28년간 연구소에 있었다니. 소름 끼친다.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국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제 시선을 붙잡은 건 다른 댓글이었습니다. 이 글 읽고 나니까 내가 한국을 싫어한 게 아니라 한국이 신경 쓰였던 거라는 걸 알겠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같은 과정을 겪은 겁니다. 미움이라고 믿었던 감정의 밑바닥을 들춰보니 거기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빠, 후회해요. 시안이가 물었습니다. 뭘? 28년 경력을 버린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연구소 부소장이라는 직함, 관영 매체 출신이라는 간판, 매달 들어오던 급여, 동료들의 존경, 그걸 전부 내려놓은 게 후회되느냐는 질문. 시안아, 아빠가 한국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미움받는다는 건 때로는 영광이야. 시안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움받는 나라 중 하나야.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게 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이거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약한 나라를 경계하지 않아. 아무도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지. 그런데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12위권까지 올라갔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콘텐츠, 모든 분야에서 강대국들과 정면으로 맞붙고 있어. 지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하는 거지. 그리고 두려움을 인정하기가 창피하니까 싫어한다고 포장하는 거야. 아빠,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모를 거야. 왜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거든. 앞으로 나아가느라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누가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누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지.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욕을 먹든, 봉쇄를 당하든, 시장에서 쫓겨나든, 그냥 묵묵히 앞으로 가는 것.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걷는 것. 문이 닫히면 창문을 열고, 창문마저 막히면 벽을 뚫는 것. 지안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 보고서가 퍼진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글쎄, 나한테는 좋은 거지. 진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불편한 사람이 더 많을 거야. 불편해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 불편해도 알아야 해. 76%라는 숫자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이해할 수 없거든. 이해하지 못하면 이길 수도 없고. 지안이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해임된 이후 쓰기 시작한 회고록의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죠. 윤태경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태경아, 고맙다. 20년 만에 연락한 건 데이터 때문이었지만 다시 연락하는 건 친구이기 때문이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다음에는 20년 안 걸리겠지. 서울 오면 갈비탕 사줄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고록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나는 28년간 한국을 싫어했다. 아니, 싫어한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다. 진실은 달랐다. 나는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14억 대국의 자존심을 위협한다는 현실 앞에서 인정 대신 부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인정한다. 한국은 강하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미움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최고의 칭찬이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미움받는 게 낫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진짜 성공이다. 우리가 아무리 봉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려도 한국은 거기에 있었다.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모그와 도시 불빛에 가려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별은 빛나고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막고 외면해도 한국은 거기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그 빛을 부정해왔던 제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미움인지 아니면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두려움인지. 대부분의 증오는 그 밑바닥에 두려움을 깔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강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는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못했던 당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26개국 32,000명이 참여한 국가 호감도 조사. 중국 76%의 부정평가. 독일 긍정 겨우 8%. 한한령 9년 동안 한류 수출 12배 성장. 방산 수출 508% 폭증. 그리고 중국 학자 스스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76%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반평생을 한국 비판에 바친 여론 전문가가 자리를 잃으면서까지 세상에 내놓은 진실. 삭제해도 다시 올라오는 47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지금도 중국 인터넷 어딘가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싫어한다면 섣불리 상처받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강해졌다는 증거가 깔려 있을 테니까요. 묵묵히 앞으로 걸어온 이 나라의 저력을 세계는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 4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키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